안녕하세요. 돌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스타트업 대표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살고 있을까? 물론 대표님들마다 굉장히 다르겠죠. 저희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혹은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얘기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전 두물머리라는 회사를 창업한 지 이제 거의 4년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힘든 점도 굉장히 많고 첫 3, 4년간 겪어야 될 일들을 대부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남들과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공통점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혹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서는 저는 부가가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좀 유의미한 일을 하고 싶다. 사회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가치라는 게 보니까 그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점점 더 헷갈리는 거죠. 가치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모든 일들이 그다지 큰 가치가 없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한 27세, 28세 정도에 먼저 접했던 하나의 세계관은 결국 돈을 많이 받는 게 더 가치 있는 일 아닐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최소한 가치 있는 일 아닐까? 라는 생각 체계를 좀 접하게 됐는데 저도 세상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좀 받아들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컨대 3천만 원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해도 똑같이 부지런히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뭐 3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게 페어한가? 그리고 왜 그런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까? 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이론은 그런 거였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저도 상당 부분 그 만트라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철학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돈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일과 별로 못 받는 일들을 해보니까 그 단편적인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받는 일이 분명히 더 이 생태계에서 이 시장에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연봉의 차이가 존재하겠구나. 물론 이제 의아했던 부분도 있죠. 돈을 적게 받지만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하지? 젊을 때는 또 워낙 다급하니까 그런 걸 되게 깊이 생각해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받으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만 소화해내는 것만 해도 좀 힘들었었죠. 그럼 나는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직종에 들어와서 과연 저들만큼 프로로서 생존해낼 수 있을까? 어쨌든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래요. 어디서는 3천만 원을 주고 어디서는 3억을 줄 때 어디서 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 일을 던져준 누군가가 더 중요한 일을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열심히 하고 말고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 결정 자체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몇 년 일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정도의 고액 연봉을 받다 보니까 다시 의문이 드는 거죠. 나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이것이 전부인가?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 연봉만큼 있는 일일까? 근데 사실 그 연봉만큼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1대1 대칭은 아니다. 세상에 있는 약간 회색지대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약간 모호한 영역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큰 보상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거죠. 법의 회색지대, 법에 저촉될지 안 될지 남들이 잘 모르는 영역만으로도 세상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관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게 비즈니스 스트리트 스마트한 것이겠죠. 근데 있다 보니까 고액 연봉을 일단 받아봤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나 가치 중심적으로 굳이 더 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내 스스로 인생을 몰아가 보면 어떨까?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 가치라는 게 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고민해서 가지 않는다면 돈만 생기지 그 가치가 유발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0대 초중반에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가치지향적인 일을 의도적으로 해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 그게 저에게는 스타트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소위 기업가 정신, 저희가 실리콘밸리나 다른 스타트업들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더 잘 설명해 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업의 한 부품이었다면, 기업 내에서 고부가치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본격적으로 좀 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쯤이었고요. 또 기업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 몽실몽실한 가치만 바라본 생각으로는 되지 않더라.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겠다. 결론적으로 저한테 그 용어가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인데 세상이 이미 주고 있는 가치 대비 조그만 가치를 더 얻는 일들을 저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겠고, 굉장히 많이 얻는 일을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고부가가치는 많은 마진, 많은 가격, 많은 수익률로 돌아오게 되어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외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가치도 많이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고, 기업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이건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열심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별로 측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남들의 잣대에 의거해서 상당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세상에 주고 있는 임팩트, 주고 있는 부가가치는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요새 가장 고민이죠. 오늘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으로 족한가?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임팩트를, 많은 가치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그것을 측정하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스스로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목표란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목표를 몰랐을 때, 남이 일을 다 주어졌을 때 일이고, 스타트업의 세계에서는 정확히 의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야겠구나. 그걸 어떻게 팀 단위에서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불안하진 않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스타트업을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느냐. 물론 주변인들도 불안해하시고 저도 불안할 때가 굉장히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데는 별로 부가가치가 없어요. 걱정은 그냥 걱정일 뿐입니다. 그죠? 자기가 감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달달 떨고 있는 게 걱정인데, 걱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가가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걱정을 별로 안 하죠. 혹은 걱정을 해야 될 상황까지 안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스타트업의 가장 큰 부가가치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고민하는데, 걱정을 하는 데가 아니라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그걸 고민해서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데 그 최고의 부가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기한이 굉장히 결정이 되어 있겠죠. 굉장히 짧겠죠. 항상 약간 초조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촉각을 다투는 일을 하는데 저는 되게 매력을 느낍니다. 기한이 없는 무기한의 일들을 하다 보면 긴장감이 별로 없는데, 짧은 기한 안에서 이것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까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도전해 보는 데에서 굉장히 높은, 우리는 하이 옥테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찌릿찌릿한 도전감 같은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사회에서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저는 그런 기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불안한 것보다, 아무리 불안한 고통이 심하더라도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회가 있는데 아주 작은 기회지만 받아봤다는 게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회사 팀이 17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17명이나 되는 팀을 꾸려서 또 우리가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굉장히 갈망해왔던 것 같고, 그 기회가 없었으면 난 그런 임팩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예 옵션이 없었을 텐데, 그냥 손만 빨고 언젠가 저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쨌든 누군가 도와줘서, 누군가 이 환경을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가진 재능과 우리 팀의 재능을 합쳤을 때 이게 분명히 더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는 저의 다소 막연한 가설에, 누군가는 막연하지만 한번 해봐라 라고 용인해 준 거잖아요. 회사로 치면 사장님이 자원을 넘겨주면서 17명어치의 팀장의 권한을 넘겨주면서 네가 하는 일이 설득력이 있다, 실패도 좋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네 꿈꾸는 바대로 한번 실행을 해봐라 라고 자원을 밀어준 셈이라고 봐요. 저희 경우에는 그 사장님이
결국 이 사회의 자원인 거고요. 이 시장에서 발생한 자원인 거죠. 자원을 밀어준 거죠, 시장이. 그런 기회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지 막 불안함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이 그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으시고 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그래요. 회사에서 주는 기회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회가 없으니까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고 칭찬이 주어지면 춤을 출 텐데 기회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으니까 갑갑한 거죠. 이렇게 좁은 기회 안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갑갑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회만 있으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근데 이 기회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기회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사회의 암묵적인 기회의 룰들이 존재해요. 예컨대 사내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네가 두세 배를 잘하면 10배 이상의 보상을 줄게. 근데 이거는 비밀이야. 이 룰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서로 통용되는 사회의 불문율 같은 것이다. 네가 1.5배를 더 잘하면 50%를 더 잘하면 우린 전혀 보상을 주지 않을 거지만 이런 룰을 숨기기 위해서 네가 2배, 3배를 잘해버리면 이 회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보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사회에 감춰져 있는 어떤 룰인 것 같아요. 근데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들이 99%의 스타트업이 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3배, 4배를 잘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나타난다면 세상에서 환호하고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쏟아줄 거예요. 그런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이고 그 구조를 믿기 때문에 그 구조의 흔적을 증거를 끝없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회사에서 하는 게 쉽냐 스타트업으로 하는 게 쉽냐 물어보실 수 있지만 고민해 보실 수 있지만 비슷비슷해요. 세상에 널려있는 기회들은 threshold라고 하죠. 임계점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어떤 회사는 2배 열심히 해도 절대 보상하지 않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또 10%만 더 열심히 하거나 성과를 내더라도 굉장히 크게 보상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각자 조직의 특성이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뭔가 주어진 보상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 보상이 없는 계약이나 조건들이 가끔 존재하지만 그런 불합리한 계약 구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가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래요. 약간 독점 계약인 거죠. 나의 노동을 살 수 있는 나의 성과를 살 수 있는 계약자가 한 명이면 그 계약자가 좀 마음대로다. 가끔은 훨씬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끔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다. 근데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일수록 좀 더 페어한 가격을 받게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웬만큼 열심히 해도 보상을 못 받는 구간이 있고 어느 정도가 되면 폭발적으로 보상을 받는 게 이 자본주의 룰인 것 같아요. 그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 룰이 해당하겠죠. 또 돈은 얼마나 부족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돈 많이 부족하겠죠. 제가 걱정하는 돈은 제 주머니에 부족한 돈이 아니라 원래 제 주머니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빨리 새나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에서 주어진 기회를 내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잡는 것. 예컨대 세상에서 약간 입찰식으로 이 정도 성과를 올리는 곳에는 50억을 주겠다, 100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공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 돈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고부가치 일을 해낼 수 없으면 그걸 놓치는 게 그 눈앞에 있는 황금 다발을 놓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지 지금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별로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잘만 한다면. 잘 못하면 이제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갉아먹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 그릇이 작다 보니까 우리 팀의 기능, 우리가 생성하고 있는 고부가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느리고 약간 불안한 점은 존재하겠죠. 항상 그런 점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약 한 15억 정도를 투자받았는데요. 이 돈도 투자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지만 제가 그 정도 돈을 투자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말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만 하고 상대방이 설득이 되어야만 이 정도 금액이 투자가 되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잘 설득을 했다라면 그리고 저희 기능들, 저희 어떤 매니지먼트 능력을 더 키워나가고 팀원들에게 더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했다라면 그래서 팀이 더 성장했다라면은 그 투자받는 돈이 50억, 100억, 1000억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능력의 한계가 현재 15억 투자받은 게 제 능력의 한계, 거의 맥시멈이었던 거죠. 그런 점들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성장을 시켜나갈 것이냐,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진짜 큰 고민들이지 주머니 사정이 정말 큰 고민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성장하고 있으면 느끼는 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첫 해에는 저희가 저희 돈만 넣고 외부 투자 자금을 거의 못 받았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안다면 그 첫 해로 돌아가더라도 3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충분히 10억 정도를 투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다 보면 시장에서 싸우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 내후년에 내가 알게 될 것들을 우리 팀이 알게 될 것들을 지금 내가 내 상상력으로 나의 고민으로 나의 연구로 그걸 미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걸 미래에 내가 아는 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책들 많잖아요. 내가 지금 아는 것을 30대, 40대에 알았더라면 정말 공감해요. 내가 미래에 알 것을 지금 안다면 내가 100억, 500억의 부자가 됐을 때 아는 것들을 지금 안다면 얼마나 내가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걸 지금 깨달으려면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죠. 제가 하는 분리오라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점 중에 하나는 또 팀원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회사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개개인 직장인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점에 있어요. 다른 팀들도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독 이 사람의 직장인의 어떤 근로자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스스로가 이제 젊은 직장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면, 어떤 시스템 속에 있으면, 어떤 비전, 어떤 가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으면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더 사회에 임팩트 있는 방식으로 쓸 수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다니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을까?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은 무엇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살고 싶은 인생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는 세월이 길었어요. 물론 이 일을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취미가 됐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 성향에 맞는 일은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들을 그 팀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갈망하는 게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 개인의 결론은 그랬어요. 정말 한번 이게 기회라면 저는 항상 기회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재능은 부족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 기회 중에 가장 제가 공감할 만한 기회는 남들이 안 보는 기회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토록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일을 잘하고 더 열정적인 사람이면 그게 최고의 보상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따라야겠고 뭐 문화도 줘야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나이스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과 좀 어깨를 견주면서 배울 건 배우고 좀 자극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새벽에 일어나서도 전화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밤늦게까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막 머리에 계속 자극을 받고 계속 아이디어가 샘솟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런 하루하루가 직장 생활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고 앞서 나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내 스스로도 막 지쳐있고 일이 재미없고 자극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 자극을 받아서 정말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되게 앞서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겠다. 이렇게 밤새워가면서 꿈에서 나타날 정도로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겠다. 그리고 그 정도 고민을 하면 내가 깔아놓고 일하는 그 시간보다 그 추가로 일하는 시간이 몇 배나 부가가치가 높아서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저는 훨씬 더 큰 보상을 받고 그런 느낌을 통해서 인생이 훨씬 행복해진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동료들을 굉장히 원해왔어요. 그런 동료들과 하루 종일 흥분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 옥테인이라는 약간 흥분 상태에서 일상을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인재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팀을 만들 때도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일반 회사랑 좀 다르지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어서 여기 몰입해 있고 주위 사람들과 그거를 뜨겁게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꿈속의 직장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이라는 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일이라는 게 그냥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뭐 80시간 일한다 치면 80시간 그냥 내 시간을 때우고 많은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빚어내는 모든 것, 내 생각과 나의 사상, 나의 철학, 나의 세계관, 그리고 나의 역사를 모두 빚어내는 과정이 아닌가.
그냥 무의미하게 내 시간을 팔았을 때는 못 느끼는 것들이지만 정말 내가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으면 그게 세상에서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돈으로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사회의 임팩트가 어떨 때는 굉장히 간접적이건 아니건 떠나서 내가 결국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 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 내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긍지로 나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가훈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내 인생을 정의하는 것들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을 뽑는 데 집중을 많이 했고 팀원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개개인이 어떻게 저와 똑같이 각자의 인생에서 성장해 나가느냐, 각자 자기 자녀에게 자랑할 만한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 가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런 환경,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들을 던져줘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소위 킹메이커라고 하죠. 킹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매니지먼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리더십도 굉장히 재능인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타고난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리더십이라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그걸 계속 고민해서 제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고 성장할 수 있는 또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지덕지한 상황입니다. 고객들에게 충분한 이득을 주고 있는지도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분야예요. 고객뿐만이 아니라 잠재 고객에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임팩트가 존재하느냐, 많은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냥 숫자로만 본다면 작년 초에 저희가 분료란 서비스를 론치했을 때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셨던 돈이 한 300억 정도 돼요. 300억 정도 됩니다. 기존 규제에 전혀 없던 방식으로 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 종목 뽑아주고 그런 1년에 뭐 수백 프로 벌어주고 이런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을 성공시킬까라는 관점으로 했었는데 결국 그 300억이 작년 말 정도에는 한 40억 정도 그분들이 돈이 불어난 거죠. 40억어치의 부가가치를 저희가 창출은 한 것 같다. 반면에 여전히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투자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일반 대중들에게 이 고급 전략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던져줘서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잘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아직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론도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초기 유저들은 이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된 것 같고 우리가 원했던 만큼 일반인들에게 전달한 것은 굉장히 어렵구나. 결국은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와서 이것도 결국은 약간 편파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 그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죠?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은 또 비싸다고 하세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PB센터를 찾아갔을 때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찾아갔을 때는 사실 1-2천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해도 이 정도 서비스면 활용하겠다. 너무 적게 받아서 괜히 일반인들을 너무 과도하게 걱정해서 너무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부가가치를 잘 못 챙겨내는 것 아니냐, 비즈니스로서.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갈망 중 하나가 진짜 큰 부가가치가 있는 곳이 전 국민에게, 전 국민은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되게 쉬운 서비스로 다가간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대표들이 꿈꾸고 있던 어떤 가치가 있을 텐데 그 가치에 다가서기에는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배려들이 존재하고 저희 경우에는 그게 일반인들이 투자에 여전히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누가 돈을 맡기시던 7, 8년에 걸쳐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설득드리기가 힘들다면 아예 우리가 돈을 빌리는 형태로 해서 돈을 100% 불려서 뭐 7, 8년 후가 되겠지만 7, 8년, 9년 후에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건가?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책임을 우리가 다 짊어지는 방식으로. 물론 이제 국내 규제에서는 이런 점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뭐 사기꾼들이 그런 형식을 취해서 대단히 큰 성공을, 사기꾼 입장에서는 큰 성공을,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기를 당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게 규제를 떠나서 고객들한테 클릭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규제가 풀리면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오해의 여지가 없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이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그러니까 쩐의 주인에게, 쩐주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돈을 가진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책임을 질 수 없고, 당연히 이제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방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꺼리게 되는 거죠. 여하튼 다시 규제 얘기가 나서 말인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 규제가 굉장히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21세기에 맞춰서 확확 이렇게 혁신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들이 모두 마찬가지인 게 규제의 빈틈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사기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굉장히 돈 많은 사기꾼들은 대부분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규제의 빈틈을 정말 많이 받고, 야, 저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 규제라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모습보다 그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에게 엄청 떼돈을 벌 수 있는 구조구나. 그래서 다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입법을 하려고 하고 로비를 하려고 하는구나. 저 규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재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규제들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더 편리한 서비스,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전략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둑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규제들이 정말 엉뚱하게 그런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쫓아오면은 또 바둑판이 끝없이 양상이 바뀌어가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법을 전공하신, 법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이 규제를 갖고 노는 것들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으시겠구나. 그러려면 결국 법을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로스쿨 나오시고 법학 전공하신, 대부분은 돈이 많으시거나 이제 네트워크가 좋으신 분들이죠.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회의 엘리트가 스타트업을 하기에 훨씬 유리한, 항상 더 유리한 구조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결국 저희도 그런 규제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파서 그 규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좋은 가치를 전달해 줘야겠죠. 근데 가뜩이나 열심히 하기도 힘든데 그런 규제 플레이를 계속 공부해서 해야 된다는 게 스타트업의 일반적인 어떤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이 언제냐?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은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이 성장할 거라는 킹메이커로서의 투자가 저희 이 사업의 본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뽑은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큰 성과를 낼 때, 그래서 그분들이 성장해 갈 때 그런 모습, 그런 흔적들을 느껴질 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결국 사람의 문제니까. 이건 모든 스타트업 대표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랑 아무 상관없이 직원들을 완전히 부품으로 잘 활용하면서도 훨씬 큰 성과를 내기도 하죠. 비즈니스 자체의 수익 구조에 훨씬 밝은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건 반성할 일이지만 비즈니스 구조 자체에 대한 그 예리함은 조금 더 부족했던 셈이고, 대신에 그분들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인적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훨씬 즐겁고 고민하는 게 훨씬 행복해서 그런 쪽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결국 저는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베팅 중 하나고, 팀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성장의 재료, 성장의 연료를 비즈니스의 수익 구조와 맞춰서 전달해 줄 수 있고, 본인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성장한 게 아니라 회사에 득이 되는 방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한 성과이고, 내 스스로 너무 자랑스럽다, 나 어쩐지 더 성장한 것 같아, 인생에 더 자존감이 커지고 더 자신감이 커졌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구나를 느껴가면서 이제 성장을 하겠죠. 회사 전체의 페이스가 굉장히 슬로우하다면 팀원들이 그걸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과 맞닿아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긴 할 것 같아요. 성장의 먹이가 굉장히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고부가 가치 일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고부가 가치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저부가 가치, 굉장히 작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으면 결국 대표나 이제 매니지먼트가 할 수 있는 일이 비용을 깎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치를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만이 그 회사의 존재 이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비용 컨트롤,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비용을 쳐내는 데 대한 어떤 공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고부가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깎는 비용보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성,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되게 과감한 베팅을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부가치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스타트업의 바른 자세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의 삶에 대해서 운을 좀 띄워봤는데요.
여러분들 더 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던져주시고 반론이나 혹은 뭐 제가 배워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냐, 혹은 굉장히 좋은 강연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 성장에 더 큰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